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요즘에 역시 코로나19 관련해서 허위 조작 정보들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죠. 가짜뉴스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화면 보시죠. 자, 총선 이후에 소상공인에게 주는 대출 한도가 확 줄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총선 전에는 안 그러더니 끝나자마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겠죠. 다음 코로나19 백신에 마이크로칩을 넣어서 사람을 조종한다. 음모론의 냄새가 물씬물씬 납니다. 다음은 사전투표, 기표 용지를 정부가 파쇄하고 폐기했다. 네, 선거 조작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정부가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 분석을 꺼리고 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 오늘도 참 심각하네요. 내용들이. 그렇죠?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돈이죠. 코로나19 경영 안정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도가 기존에는 7천만 원 대출 한도였는데 총선이 지나니까 갑자기 2천만 원으로 확 줄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겠죠. 표를 얻으려고 정부가 총선 전까지는 잘해주다가 딱 끝나고 나니까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체크해 주시죠. 그렇죠. 총선용, 선심용으로 정부가 그런 방안을 계속 진행하다가 이제 선거 끝나고 나니까 7천만 원을 2천만 원만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씻었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떤 군소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튜버들이 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요. 중앙 네. 일간지들 전국적인 규모에서 이런 얘기들을 다양하게 뭔가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최소한도 전국 국민들에게 배달되는 그런 중앙 일간지라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민들께 이 상황은 이렇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는데요. 일단은 전말이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4월 15일 그러니까 선거 날이죠. 네. 그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보냈는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짚어준 내용이 뭐냐면 대출 한도 7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시중에 여러 이런 전달 주체를 각 기업 그 시중은행으로 하는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각 추가적인 요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의 접수라든가 평가 보증서 발급을 일단 중단하고 또한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라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고 이제 소상공인들 얼마나 단체들이 많습니까? 우리나라 네. 되게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정말 기업 규모도 작고 1인이 하는 곳들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이 내용을 듣고 무슨 소리냐? 선거 이제 끝나는 날, 선거 날 이렇게 하고 선거 다음 날부터 이렇게 실시하라는 것은 결국은 선거 때 선심용이다라는 그런 비판들을 우후죽순으로 쏟아내고 각 곳곳에 댓글 달고 또 중앙일간지에서 이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지난 3월 27일에 이미 벤처기업 중소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소상공인 금융자금 신속 집행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도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전체 운용의 자금이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시간을 끌지 않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미 3월 27일에 한도를 2천만 원으로 줄이는 것을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현실 창구에서는 보니까 각 기업들의 이 신청하고 있는데 은행들의 창구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 있고 뒤죽박죽 어떤 곳은 해주고 어떤 곳은 안 해주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다시 한번 3월 27일에 나갔던 공문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이제 선거 때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미 자금 집행의 효율성 그리고 대상 기업들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내려졌던 조치들인데 이것이 마치 선거용인 것처럼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팩트체크가 돼서 최소한도 신뢰받고 국민들께 공정한 뉴스를 전달하는 언론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를 파악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가 이루어지고 소상공인들의 얘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낳는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언론인들이 정말 이건 뭐 언론을 어떻게 규제한다고 되겠습니까? 언론인들이 취재할 때 정말 꼼꼼하게 그 사실 전말을 확인하고 네. 이 부분들을 전달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가짜 뉴스가
또 약간의 일부 사실도 있거든요. 이렇게 혼동될 수 있도록 해서 결국은 가짜 뉴스가 되는 것들을 언론인 스스로가 좀 막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경영안정자금 대출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죠. 그래서 정부가 한도를 낮추되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빨리 지급하겠다라고 이제 정책을 전환한 것인데 그것이 총선 내 즈음해서가 아니라 이미 3월 달에 시행한다고 발표를 그러니까요. 했다는 것이죠. 자, 팩트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나름대로 유명한 음모론 전문가 데이비드 아이크라는 사람의 주장인데요. 코로나19 백신에 나노 기술 마이크로칩이 내장이 되는데 이 마이크로칩이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 네. 영화 킹스맨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비슷한 거 나옵니다. 거기 보면 자, 정 교수님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거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이런 거 만들어내는 분 있으면 아마 뭐 빌 게이츠 못지않게 아마 세계적으로 대부호가 될 뿐만 아니라 네. 뭐 노벨상 한 2개는 받을 텐데요.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 아직 이제 허가가 안 났지만 팔뚝에다가 칩을 심고요. 네. 그 다음에 기계를 갖다 대면 혈당치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는 이제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겼는데요. 백신도 지금 못 만드는데 그 백신에다가 마이크로칩을 넣어가지고 어디다 보낼 거며 그런 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거는 뭐 완벽한 허구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완벽한 허구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영화 같은 얘기를 하세요. 영화를 좀 그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 자, 다음 세 번째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총선 얘기네요. 대한민국이 코로나 사태 중에도 21대 총선거 매우 안전하게 치르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가 극찬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한 선관위 건물에서 사전 투표를 한 기표 용지가 대량으로 파쇄돼서 폐기됐다라고 하면서 증거 사진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자, 금 기자님, 이 사진까지 저렇게 붙이니까 굉장히 그럴싸한데요. 팩트 체크해 주시죠. 네, 사실이 아닙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파쇄된 용지가 있는 거는 분명하지만 네. 저 파쇄된 용지가 투표 용지인지 아닌지는 전혀 파악이 안 되죠. 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롯해서 여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측 입장을 들어보면 투표용지는 당연히 파쇄한 적이 없고 네. 다만 이제 모의 투표를 사전에 좀 준비를 할 때 아하. 그때 관련된 종이를 갖고 테스트를 해보내 파쇄를 하기는 한다. 하지만 그것도 연습용 투표지로도 파쇄한 적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뭐 파쇄한 이게 정말 투표 조작의 의혹을 제기를 하려면 이 용지를 일부를 합쳐 보니까 도장이 찍힌 용지였다. 이런 정도의 그렇죠. 의혹은 네. 제기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 이게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문제 제기인데요. 이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가 123만 명입니다. 아하. 그리고 우리나라의 야당이 이 채널에 공식적으로 출연을 하고 제휴를 맺고 있는 채널이기도 한데 기성 언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유튜브 채널이 갖는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걸 좀 고려를 해 본다면 네. 이런 정보를 유포하는 거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나온 이 채널은 허위 정보를 한두 번 유포한 채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도 조금 더 의심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총선에 영향을 미쳐 보기 위한 그런 가짜 뉴스들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희도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다뤄드렸는데 말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 가짜 뉴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사전 투표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 네, 그러니까 본 투표에 좀 제대로 투표해라, 뭐 이런 맞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 같은데요. 자, 가짜 뉴스 생산하시는 분들 혹시 방송 보고 계신가요? 총선이 끝났거든요. 이제 이런 거 애써서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감염자의 경로를 파악하는 역학조사라는 걸 통해서 감염원을 조사를 하고 있죠. 뭐 다른 많은 국가들이 역학조사 대신에 유전자 정보를 통해서 감염원을 찾아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자 우리나라만 역학조사를 고수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중국발 감염 실태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네, 기승전 중국입니다. 네, 기승전 중국. 자, 김평론가님, 사실인가요? 정말 걱정입니다. 이런 뉴스도 이게
군소 매체라든가 또는 유튜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 유력 일간지들이 이런 보도를 내놓고 의심하고 또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의심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럼 언론 스스로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일단은 이 언론이 썼던 내용들을 보면요. 해외 유입에서 이제 감염됐던 사람들 확인된 게 이제 802명입니다. 그중에 네. 중국발 감염자가 17명밖에 안 된다. 네. 라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파악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역학조사에 치중하고 있다. 특히 유전자 정보를 현재 공개된 내용들 보니까 전 세계 57개국에서요 3,000건이 넘는 이제 유전자 정보가 이제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 뭐 주요한 국가들 예를 들어서 뭐 영국 같은 경우는 310건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621건 이렇게 발전된 나라들은 500건, 600건 많이 내놓고 있는데 한국은 고작해야 12건이다. 아프리카에 있는 그 콩고 같은 경우 36건이 등재됐는데 한국은 12건밖에 안 된다. 한국은 이런 중국발 이런 이 흐름 감염자를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제 이 언론이 제기를 했는데요. 오늘 그래서 또 힘든 수고스러운 시간에 우리 이 방역 중대본에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했던 내용을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 경로, 시기, 지역을 판별하는 것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유전자 정보 분석을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전자 정보 분석은 바이러스의 변이종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 네. 이러한 경로를 파악하고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그 역할이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상 유전자 정보 분석을 통해서는 구별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발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면서 지금 우리가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무슨 중국인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사태 초기부터 우리가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기승전 중국으로 해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대해서 뭔가 자꾸 색깔로 놓고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을 제쳐놓고 자꾸 중국 따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끊임없이 주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선거가 끝나도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그분들 안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미 이제 대선을 겨냥해서 다음 대선을 겨냥해서 또 시작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부지런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가짜 뉴스 만드시는 분들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본인이 의심했으면 그 의심을 풀어야 되고요. 근거를 내야죠. 그리고 특히 우리의 대한민국의 정말 대표적인 중앙 언론사라면 이 부분을 기자들이 스스로 체크하고 탐사 보도하고 현장 착고해서 이것들을 국민들께 진실을 알리는 것이 언론의 역할인데 언론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의혹만 제기하고 답을 주지 않는다. 또는 정부에 대한 무차별 공격, 정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가지고 사실을 확인하고 비판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가짜 뉴스 안 나왔으면 합니다. 네, 자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정 교수님은 이 감염원 조사, 역학조사 방식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이유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예, 이 역학조사라는 걸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역학조사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역학조사, 환자를 찾아내고 확진하고 접촉자를 또 찾아내서 진단한 다음에 접촉자 이상이 없으면 격리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 역학조사가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정확하고 이 질병을, 이 코로나19를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다른 나라에서 왜 안 하느냐?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이번에도 정말 잘했지만 그 사이에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메르스 때 너무 당해가지고 매년 200명의 강력한 의심 환자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 끝까지 추적하는 거를 계속 해왔어요. 네, 1000명이 신고가 되면 200명을 골라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3일에 이 2명씩 계속 들어오는 거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뭐 정경 본부장이 들어서 더 강력하게 더 넓게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고요. 유전자에 의한 것도 역학을 보는데 도움은 됩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를 잡기 위한 역학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하. 그래서 이걸 묘하게 이 유전자를 안 하는 걸 갖고 이제 붙인 건데요. 유전자 우리 안 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질병관리본부 보건연구원에서 처음에 우리 환자 나오자마자 얼마 있다가 6개를 발표를 해서 변이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변이가 계속될 거니까 우선 방역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걸 언제 매번 발표합니까? 지금 검사는 계속 하고 있고 연구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별도이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붙이는 것은
전혀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명확하게 팩트체크해 주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역학조사 방식, 한국의 역학조사 방식을 외국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한국만 해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성과는 대한민국의 현재 방역의 결과가 입증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다 대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아프리카 어떤 나라를 들이대면서 한국은 그 나라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네, 취재를 좀 하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와 관련된 각종 거짓 정보들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제회의만 하면 요즘 가짜뉴스 얘기가 나옵니다.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지구촌 전체의 보건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금 기자님. 네. 이 상황에서 대형 IT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누가 가장 강력한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때는 국가 권력이 강력했고 또 언론 권력이 강력했지만 지금은 둘 다 아닌 것 같습니다. 플랫폼 권력이라고 해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지 또 무엇을 보여주지 않는지에 따라서 전 세계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큰 힘을 갖고 있잖아요. 국가의 힘은 국경을 넘어가지 못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이 계속 나오는 가짜 뉴스, 허위 정보, 음모론이 모두 대부분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에서 유통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네. 이들 기업이 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최근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직접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에 찾아가서 거짓 정보 이거를 지워달라고 요청을 하는 로비를 할 정도로 이 기업들의 영향력이 큰 상황인데 처음에는 이 기업들이 사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워낙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가짜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들거나 조금 모호한 경우는 이제 방치를 하는 전략을 해왔었는데 네. 워낙 세계적으로 허위 정보에 대한 인명 피해가 좀 많이 늘어나고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짜 진단 키트에 속는다든가 아니면 허위 정보를 보고 가짜 의학 대처를 스스로 해봐서 더 피해를 입는다든가 아니면은 정말 범죄를 저지른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명 피해에 맞서서 좀 비교적 가짜 뉴스를 지우려는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이 해외 기업들이 다 영어권 기업입니다. 네, 그 내용이 가짜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언어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네. 영어권 기업은 주로 영어권에서 퍼지는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규제를 비교적 잘 하는데 이제 한국어와 같은 영어가 아닌 언어에 대해서는 비교적 이 인공지능 기술이 그러니까 보통 인공지능이 가짜 뉴스를 인식을 하는데 그 기술이 좀 비교적 수준이 떨어지기도 하고 인력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 뭐 좀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구글에서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미국에서 벌어졌을 때 미국 구글에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긴 뭐 그런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는데 스노든 사태라고 하죠. 그때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이 한국인들의 구글 개인정보도 유출을 했는지 질의를 넣은 적이 있는데 그때 구글 코리아에서 답을 하기를 우리는 개인정보 관련된 업무를 안 하니까 캘리포니아 본사에 물어라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니까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캘리포니아 본사에 소송을 걸라고 해서 지금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 세금도 안 낼 뿐더러 책무를 좀 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보다 페이스북, 구글이 그런 측면에서 무서운데 이 플랫폼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 과연 가짜뉴스, 한국어로 된 가짜뉴스가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가, 이 사업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시민들이나 시청자들이 감시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제도를 보면 기존 언론보다 많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좀 제도적인 노력도 좀 병행돼야 되고 이제 구글과 페이스북이 국내에서는 한국인들로부터 돈을 벌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책무를 좀 강화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대형 포털 사이트들 그리고 국외적으로 보면 글로벌 플랫폼들 버는 돈만큼 역할을 하십시오. 네. 거짓 정보 퍼져나가는 거 막아야 합니다. 이러다가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국제기구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그런 국제기구 생긴다면 네, 우리도 참여합시다. 자, 그동안에 우리는 코로나19와 싸우면서 동시에 가짜 뉴스와도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아마 코로나19가 끝나도요 가짜 뉴스와의 전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김평론가님,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가짜 뉴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일단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 퍼지고 피해자들을 도리어 공격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정말 밤잠을 설치면서 우리 이 공직자들 저렇게 막 흰머리 들어가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공격하거나
또는 왜곡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보면 화가 나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고 싶은데 그러나 사실은 언론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역시 언론 스스로가 이를 규제하고 스스로가 정말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존 밀턴 시대부터 그런 언론의 자유, 표현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그만큼 언론이 그에 걸맞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사회에 대해서 공적인 발언을 하는 만큼 또 비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워치독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사회의 그런 잘못된 권력, 부정에 대해서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언론이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미중유의 사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인간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가짜뉴스가 결국은 어떤 살인을 하는 무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이런 시기에는 강력한 처벌도 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의 경우 이런 가짜뉴스라든가 또는 왜곡하는 현상, 뭐 가짜뉴스도 어떤 경우는 정보를 잘못 파악해서 나는 그런 허위 정보의 경우도 있고요.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측면의 가짜뉴스가 있거든요. 그 수위에 따라서 정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그런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될 것이고요. 역시 미디어 리터러시라든가 소비자들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가짜뉴스를 분별할 것인가. 특히 이제 유튜버라든가 1인 미디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언론의 윤리 강령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제대로 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기자협회라든가 PD연합회라든가 곳곳에서 그런 기자들의 윤리 강령 그리고 감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제대로 할 것인가. 인권도 존중하면서 사회적인 이런 공포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강령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읽어보고 준수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또 전 세계 연대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이 국수주의적으로 한 나라에서만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다양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고요. 아까 국제기구 말씀하셨는데 유럽 연합 내에서는 또 그런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피해가 워낙 큰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제사회 연대와 단결, 감시와 또 시민의식 이런 걸로 극복하고 또 문제가 되는 그런 정말 악의적인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누굴까요? 정부일까요? 아니면 경쟁 기업일까요? 그 제품을 살 수 있고 안 살 수 있는 소비자거든요. 그렇죠. 소비자가 그 제품을 안 사버리면 그 기업은 망합니다. 그 제품을 사주면 기업이 살아나고요. 마찬가지로 언론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시청자와 독자입니다. 시청자와 독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각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